지상에서 우리 코소보 해방군 같은 경우도 활약을 하게 되고 공습의 효과도 높아지게 되고 이제 쫙 밀어붙여서 몰아내는 겁니까? 5월 말에는 타겟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심지어 자동차 공장, 통신소, 그다음에 발전소 이런 데를 이제 타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구 비용이 전후 20년 동안 약 2천억 달러가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이때 입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나토군의 공습으로 인한 유고 연방의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군경 사망자가 한 10,000명 되고요. 네. 민간인 사상자가 6,500명. 너무 많이 났다.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난민이 100만 명이 발생을 했고요. 이 코소보 전쟁에서 최악의 오폭이 또 발생을 합니다. 네네. 이 피해자는 엉뚱하게 중국이었습니다. 예? 예. 아니 미사일 어디다 대고 쐈길래 중국이 맞아요? 5월 7일 날 일어난 베오그라드에 있던 중국 대사관 폭격 사건. 대사관이.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시기를 기억하는 분들은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국제적으로 너무나 크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인들이 모여서 시위를 했고 이 사건이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죠. 이때 그럼 미국은 뭐라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할 미안하다. 얘기가 없잖아요. 정말 미안하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중국인 기자 3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을 했고 이거 경위를 밝혀요. 뭐라고 하냐면 원래 타깃이 어디였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조달청이에요. 그러니까 유고연방 공급 조달국 여기였는데 이게 지도를 보면은 중국 대사관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불과 350m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거 하다 봐. 근데 제이드함의 명중률이 10m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350m 좀 떨어뜨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것도 앞마당에 떨어진 게 아니고 정확하게 뚫고 들어갔거든요. 나는 너 믿을 수 없어 이랬겠지. 이 정도면 노등 조준기로도 저렇게 안 틀릴 것 같은데. 그렇죠. 뒤에 가서 또 논란 얘기가 네. 조금 나오죠. 이게 네. 오폭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세르비아 경찰국이나 이런 데가 폭격을 맞으니까 우리가 뭔가 작전할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 지하를 세르비아의 어떤 정보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 사실 이때 중국도 세르비아한테 도움을 받았던 게 뭐냐면 스텔스 아까 이제 F-117이 폭격을 그 당할 잔해를 때 넘겨줬죠. 잔해를 다 중국이 사갔거든요. 다는 아니고 이제 일부를 가지고 일부를 왔는데 핵심적인 기술들을 많이 가져가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네네. 거기다가 떨어뜨린 거 아니냐라는 네. 논란도 최근에 일어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야기가 뭐냐면 분명히 거기에 세르비아인들이 14명이 죽었는데 언론 발표에서는 중국인 3명만 죽은 걸로 발표를 했고 그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최근에 이제 미중 갈등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사건을 부각을 시키면서 이제 좀 중국 내 애국주의를 좀 자극하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그 떨어진 스텔스기의 부품을 사간 게 서로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미국이 남의 나라 대사관에 떨어뜨린다라는 건 사실 미국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죠. 네, 이건 굉장히. 그 당시에. 근데 그러기에는 제이담의 성능이 너무 좋았거든요. 당시에. 또 시간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일했던 분이 책을 내시겠죠. 그때 밝혀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막 증언을 하려고 하고 막 쓸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는. 제이담이 그렇게 실패할 리가 없는데. 네. 자, 그런데 저희 방송, 다른 방송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역전다방 보시는 분들은요. 아니 전쟁이라는 거 처음에 왜 세게 때립니까? 쇼트의 주장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건 쇼트의 주장대로 가는 게 맞겠는데? 라고들 많이 생각하신 거 왜 그렇습니까? 세게 때린 다음 협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지금 세르비아 본토가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밀로셰비치를 움직이는 이런 충분한 도화선은 붙여졌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결의안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결의안 1244호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코소보에서의 평화안이 나오게 되죠. 이제 전쟁 끝내자 하면서 평화안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뭐 이 평화안에 보면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모든 이 폭력적인 행위는 종결하고 또 세르비아계가 여기서 완전히 단계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그렇게 철수를 하고 또 국제안보군이 여기에 또 주둔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또 유엔에서 잠정 관리할 수 있게 네. 뭐 마치 미군정이 이렇게 설치됐던 것 같은 그런 어떤 관리를 두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임시 자치기관들을 또 만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난민들 어떻게 이동하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엔 결의안이라는 게 결의안 나왔다 해서 결의안 안 지키면 어떻게 할래?
이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 제재해가지고 결의안들이 나오는데 알게 모르게 하여튼 뒤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북쪽으로. 그럼요. 근데 그걸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 있고 또 실제 그럼 여기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코소보 정부를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굉장히 임시적인 부분으로서 이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걸로 전쟁이 끝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정착시키기에는 뭔가 부족한 계속해서 갈등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놓은 그런 방안으로 유엔 결의안이 나왔고 평화안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평화 협상 같은 경우에 이쪽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측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밀로세비치는 어떤 여지껏 그 정치적 생명을 이어온 느낌을 좀 보면 좀 강력하게 투쟁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냥 순순히 사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한데요. 밀로세비치가 밝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황상 설득력 있게 어떻게 보면 추론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은 5월 27일 날 밀로세비치가 전쟁 범죄로 기소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월 3일 날 밀로세비치가 평화안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혹자는 기소로 밀로세비치를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토군이 처음부터 지상군을 포함한 전면전으로 들어왔다면 밀로세비치 입장에서는 코소보에서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것이 세르비아가 당해야 될 고통보다 클 건지 작을 건지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따지겠죠. 네. 근데 처음부터 항공작전만 했기 때문에 별다른 고통이 없었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감내할 고통이 커져서 굴복했을 것 같다라는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결국에는 폭격이 그의 의지를 꺾었다. 특히 3단계 세르비아의 전 시설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면서 이 사람의 정치적 어떤 생명력에 뭔가 영향을 줬을 것이다. 분명히 이 전쟁 전에 밀로세비치가 인기가 엄청나게 떨어졌던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고 나서 네. 확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다시 이게 막 떨어지고 떨어지기 나니까 시작하는 인기가 거죠. 떨어지기 그러니까요.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이유야 네. 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겹치면서 상승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지지가 떨어진다라는 거, 네. 또 나토의 공습이라는 게 이전보다 확대가 되면서 네. 강해졌다라는 네. 거.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부분이죠. 네. 러시아가 체첸에서 헤매다 요때는 체첸에서 덜 헤매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서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제 요 얘기가 적당히 하지, 나왔던 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뒷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겹치게 되니까 네. 저는 그 부분들이 결국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놔주진 않겠어. 요 정도까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평화안이라는 게 굉장히 불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네네네. 이야기하면은 또 하나가 이제 나토의 지상군 투입설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받았을 거고 또 이제 밀로세비치의 아내였던 미라냐 이야기입니다. 이 세르비아인이 그 사람에게 발칼의 악녀라고 부를 정도로 오호. 밀로세비치의 뒤를 조종한 오.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 나토군의 공습이 이 밀라냐의 주로 자산이나 공장이나 이런 거를 타격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뭔가 자기 돈줄을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돈줄이 빠지니까 자기 남편한테 압박을 했다라는 썰도 있어요. 네. 청구서 막 던지면서 이거 봐. 네. 내 공장만 공격해. 네. 그만 싸워 이렇게. 네. 저는 결정적으로 나토의 제안이 이제 원장님 말씀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밀로세비치의 정치적 생명 유지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코소보를 독립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시금 세르비아의 자치주로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밀로세비치 입장에서는 노 할 이유가 그러니 사실은 전쟁의 시작은 독립선언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밀로세비치가 했던 게 국민들한테는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G8 국가들이 우리 26호 연방의 안전을 보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는 가네. 네. 자, 독립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코소보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소보 계속 우리 자치주예요. 네. 그런 말 나올 만하긴 해요. 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정치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정치가 시작이 되면 몰랐던 정보들이 밝혀집니다. 네. 어떤 정보들이 있나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나토군의 공습이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 나토군의 공습이 허상이었다.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코소보의 항공작전이 끝날 무렵에 나토군 총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고 공군의 전력은 거의 붕괴 상태라고 선언했어요. 네. 그래서 코소보 지역에 투입된 세르비아 지상군 또한 야포의 60%, 전차 40%를 잃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르비아군을 완전 괴멸시켰다. 괴멸 상태는. 예,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다 전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소보 주둔 세르비아 공군에 프리스나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장에서 지하 쉘터의 문이 열리더니 유고 공군 소속의 전투기들이 11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유히 공중무게를 한번 돌고 세르비아 쪽으로 날아가요. 진짜예요. 그다음에 전멸했다고 생각되었던 미그 29도 29. 살아남은 비행기가 나와서 아주 화려한 고개 비행을 한 다음에 세르비아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요? 전차는 40%가 파괴됐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상군 괴멸했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250여 대의 세르비아군의 주력 전차고 450여 대의 장갑차 그리고 600여 문의 각종 야포가 유유히 세르비아 쪽으로 철수합니다. 전쟁 도중에 생산을 한 거예요, 뭐요? 나토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급히 사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나토가 뭐라고 그랬냐면 최소한 세르비아군 전차 150대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었는데 급히 수정합니다. 다음 날 수정해서 뭐라고 발표하냐 13대로 조정합니다. 100몇십 대에서 13대로 수정했다고요? 네. 근데 실제 조사관이 파견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발견된 것은 세르비아군의 구형 T-55 전차 3대가 전부였습니다. 파괴한 게요? 네. 그러니까 전과가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탱크는 120대였는데 20대 이하로, 포병은 400문이었는데 12문으로, 장갑차는 200여 대였는데 12대로, 그다음에 병력은 한 5천에서 10,000명이었는데 1,000명 이하로 수정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 이게 또 환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동안 나토가 쏟아부은 정밀 유도 무기 값만 10억 달러어치예요. 아니 매일 1,300억 썩대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세르비아군의 디코이에 당한 거예요. 디코이?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모형 전차, 모형 비행기 이런 거에 당한 거예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가면 있대요, 코소보에 전시해놨대요. 그다음에 곳곳에. 2차 대전 때 머리 위에 들고 흔들었던 풍선처럼? 근데 이게 또 세르비아군이 굉장히 교묘하게 했어요. 전부 다 디코이만 하나 안 되니까 완전히 못 쓰게 된 고철에 가까운 비행기나 전차 같은 건 비슷하게 또 섞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파괴된 차량을 놔둬가지고 계속 거기에 폭격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동원했나 봐요. 이거 2차 대전 때 배웠네. 미그 29를 1대1 스케일로 나무로 정교하게 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상에서 30m만 떨어져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 심지어 뭐 도로나 다리 같은 경우도 디코이를 만들어 놓은 예. 겁니다. 다리도 가짜로 만들어? 그다음에 네, 이게 옆에가 있잖아요. 가짜 또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적외선 탐지기가 있잖아요. 네. 그 금속 탐지기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쪽에 쿠킹 오일을 발라놔요. 그다음에 안쪽에 히터를 틀어놓습니다. 와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대박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시스템을 가장 세르비아에 잘 팔아먹었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어요. 이게 한 세트에 $1,000짜리인데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세르비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대박 사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약소국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강대국의 공군력에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비대칭 전략.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눈으로 봐도요. 물론 어느 정도 가까이 가서 봤을 때 얘기했지만 우리 눈으로 봐도 아 가짜네라는 느낌이 있는데 최첨단 무기 수종 원씩 들어가면서 만든 그 무기들과 레이더들 이걸로 보는데도 몰라요? 레이더 같은 일단 전파들은 전파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보이지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드론이 일반화되고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돼서 깨끗한 화질로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저런 거에 속아라고 하지만은 저때 1999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비디오 카메라 그런 게 되게 비싸고 화질도 별로 안 좋았던 그때 시절이잖아요. HD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비행기가 슝 지나가면서 착착착착 찍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자세하지가 못했어요. 지금처럼 몰래 계속 드론이 붕붕붕 뜨면서 깨끗한 화질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UFO가 그렇게 많이 찍혔어요. 요즘은 잘 안 찍혀요. 워낙 화질이 좋으니까. 근데 저 당시에는 화질이 흐릿하니까 다 UFO래. 우리가 계속 논의를 했던 것처럼 사실
허상적인 부분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유고군이 살아 돌아왔고 인종 청소도 막지도 못했고 뭐 등등등등 한계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상군 없이 항공력만으로도 뭔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게 거의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러한 교훈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얻었을까 이후에라고 했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계획이 정말 엉성했어요. 근데 그래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1,300억을 매일 쏟아부으면서 네. 13만 원짜리 나무 모형을 부셨는데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을 했으니까 작전의 목표를 달성을 했으니까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나토군 전사자. 아, 나토군 전사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2명인가 죽었는데 아마 사고로 한 걸로 알고 전투 있는데. 행위는 아니었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이 사실 원래는 실패를 한 건데 그 실패를 뭔가 성공처럼 인식을 하게 됐고 결국 이 믿음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엉성한 중요하네요. 정말. 예, 계획이었지만 이런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도 한편으로는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최고 사령관이었던 클락이 얼마 있다가 경질됩니다. 왜요? 돈 많이 썼다고? 클락이 99년 7월에 해임 결정 통보를 받고 사실 나토군 사령관 같은 경우 임기가 3년은 최소 보장이 되거든요. 그걸 못 채우고 떠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갈등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클락은 지상군을 계속 사용하려고 했고 하고 싶었고 아파치 헬기도 쓰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는 합참에서 반대해서 그때 좀 찍혔다. 그래서 이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해임을 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면에는 한편으로는 뭔가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항공작전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대한 책임도 뭔가 물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종전 직후 평화 유지군을 맞이했던 유고 연방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군기를 단 장갑차에 독일 군기 아니었나요? 독일군, 독일군이네. 레오파드 전차. 그러니까 코소보에 들어간 독일군들이네요. 환영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코소보로서 뭐 당연히 네, 알바니아계 나토 그렇죠. 정보를 네. 환영할 수가 있는 분위기죠. 네. 이건 러시아 군들이 세르비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러시아기잖아요, 저거. 네. 세르비아 쪽에 평화유지군으로 들어온 코소보 쪽에는 나토군이 들어가고 세르비아 쪽에는 러시아군이 러시아군이 들어가는군요. 코소베 아닙니다. 지역에 코소보로 있는 가는데. 세르비아인들 거주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직 완전한 봉합은 안 됐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봉합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고 나토군이 들어와 있고 세르비아인들이 거주지에 살고 있고 코소보는 아직 독립 안 했고 이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험악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뭐 험악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네.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때 진짜 아찔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내막을 잠깐 살펴볼 네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당연히 우리도 평화 유지에 참여하겠다. 나토 속은 아니지만 계속 독자적으로 파병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미 딱 종전되는 시점에 맞춰서 비밀리에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수부대를 파견할 준비를 착착 진행했습니다. 보스니아에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좀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걔들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이 중에서 200명을 차출해라. 명령만 하면은 즉시 코소보로 진입할 수 있게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서 딱 종전이 되니까 6월 11일 전격적으로 부대를 갖다가 이동을 시킵니다. 원래 이 보스니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들은 스테빌라이제이션 포스라고 해서 SFOR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그걸 빨리 S를 지우고 코소보 포스라고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탱크 앞에 그게 써 있었군요. 네, 그래서 KFOR로 해서 코소보로 진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까 밤에 막 세르비아 주민들이 지나가는 러시아 군인들 환영하고 막 했던 거죠. 그래서 왔다 이거지. 슬라티나 공군 기지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장악해버립니다. 근데 장악할 시점에 영국군이 선봉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영국군은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공수부대가 공항에 가서 공항을 장악하기도 하고 육상으로는 영국군의 제4기갑여단이 프리슈티나로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딱 공수부대 와서 보니까 뭐야 누가 있네 하면서 러시아군이 와 있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요소에 이미 다 초소를 설치해 놓고 이제 블럭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 우리가 관할할 거니까 비켜주쇼라고 하니까 아 그렇게는 못하지. 곳곳에 러시아군 전차도 있었고 장갑차도 있었고. 그럼 이거 현장 지휘관이 사실은 뭐 냉전 시대부터 있었던 지휘관이고 좀 분위기 안 좋은 상황이었으면 부딪힐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래서 이때 어떤 아찔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제로 이 당시에 러시아군이 약 2개 공수 연대를 갖다가 증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정보가 들어오니까 크라크 대장은 야 이거 더 증원하기 전에 빨리 헬기로 지금 활주로 다 먹어. 그리고 빨리 진압해버려. 아파치 가 아파치. 영국군 지휘관이 제 공수여단을 중심으로 한 지휘관이 마이크 잭슨이라고 불렀는데 이 마이크 잭슨 중장이 그래서 딱 얘기를 합니다. 빨리 여기 비켜. 안 비키면은 우리 저기 치프팀 전차 있는 거 보이지? 얘네들 진입시키겠어.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호락호락 물러나는 게 아니라 겨우 중대급 병력밖에 안 돼도 막 받아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러시아어로 당신 지금 그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당신 여기 들어 눕게 될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움찔해갖고 잭슨이 이거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진정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고 클라크한테 얘기하니까 클라크 장군이 열받아서 직접 찾아옵니다. 직접 와서 아니 빨리 치워버리는데 러시아군 왜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때 또 유명한 말을 하죠. 제가 당신 말 들으려고 3차 대전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클라크 장군한테 현명하다.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다국적군의 이점이자 단점이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클락이 일찍 해임된 이유 중 가장 맞습니다. 큰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강경책으로 밀어붙였죠. 근데 나토 입장에서 이게 왜 그랬냐를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러시아군에게 별도의 점령 구역을 할당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클라크 장군이나 다른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역을 나눠서 관할하면은 이게 나중에 국경이 전쟁이 돼버린다. 된다. 2차 대전 뒤에 러시아가 소련이 장악했던 지역이 동독으로 떠져 나갔듯이 코소보가 또 분리되는 결과를 낳는다 해서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 그것까지는 관철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그 한 영역 안에서 거점만 나눠 가지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동거는 하지만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지금부터는 전범 재판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단언컨대 지구 위의 모든 인류를 다 합쳐서 유고슬라비아 전쟁 전범 재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을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러 오신 판사님을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 재판관으로 활약을 하셨던 권오건 판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역전다방에서 이 유고 사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연 교섭을 받았을 때 그냥 주저없이 기꺼이 승낙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판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양력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양력만 약 27만 줄 정도가 나와가지고 제가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요약한 양력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고요. 물론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사법연수원 9기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하셨고요. 네, 그리고 수료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수석으로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사벌대 로스를 졸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이사,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구사무국 운영 법인 이사, 옥스퍼드대학교 국제형사 사법정치편집위원,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상임재판관이고요. 2008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을 하셨습니다. 주요 이력으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력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권오건 판사님을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냥 인간 권오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마디로 법과 관련된 라인에서는 가장 엘리트 코스를 쭉 밟고 가셨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계시지 않고 국제 전범재판소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오퍼를 받았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대학교 때 공부하고 할 때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국제사법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재판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한 나라의 판사가 돼서 재판한다는 것이 물론 그 국가 주권을 대표해서 재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특히 국제사회를, 전 국제사회를 대표해서 국제재판단 한다는 건 더 좀 도전해볼 만하고 재미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선거에 나서게 된 거죠. 일단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제 계셨잖아요. 네. 15년을 계셨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전범 재판 때문에 15년을 계셨는데 이렇게 길게 원래 출장 계획을 아니면 뭐 근무하실 계획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 4, 5년 근무하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판 이것저것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15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전범 재판 하자고 이제 결의안 채택을 하면 저희도 잘 알지만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잖아요. 네. 반대하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판소를 만든 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우리끼리 얘기할 때 안보리에서 만든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유일한 기구거든요. 그래서 세계에서 무력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25 때 우리나라가 유엔 참전을 받아서 평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인데요. 근데 이번에 유엔 안보리가 무력 행사를 하는 대신에 아주 끔찍한 만행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처벌하자 해서 이 재판소를,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든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많이 생기게 된 다리를 놓은 것이고, 뉘른베르크 재판 때 처음 생긴 국제형사재판 제도가 그 이후 한 50년간 잠을 자다가 이번에 부활하게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범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벌어지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네. 근데 저희가 흔히들 전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률로는 전범이 무슨 뜻인가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라기보다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전범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쟁을 하면은 엄청난 만행이 벌어지고 민간인 피해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막는 것이 최선이고, 그 한때 그래서 켈로그 불량 조약 같이 전쟁을 막는 조약도 세웠지만 그게 다 휴지 조각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류들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극히 모순적이긴 하지만 전쟁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부상군인, 포로, 그다음에 과도한 무기 금지, 이렇게 지켜야 될 법을 만들자 해서 제네바 조약, 헤이그 조약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제 인도법이 발전이 됐고요. 이러한 그 인도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죄를 처벌하는 것이 국제 형사재판이고, 그 범죄가 전쟁 범죄이고 그것을 저지른 사람을 워 크리미널, 전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역전다방에서도 2차 대전 직후에 열린 뉘른베르크 재판, 도쿄 재판 잠시 그냥 살짝만 언급을 한 정도로 있었는데, 일각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승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승자의 죄는 묻지 않고 패자의 죄만 묻는다. 이런 회의적인 시선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뉘른베르크 재판과 동경 재판은 영어로 얘기할 때 victor's justice, 승자가 패자한테 강요한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전국의 전쟁 범죄는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일본군이 저지른 엄청난 만행을 그대로 두고 넘어가는 것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partial justice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범죄를 처벌해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국제형사재판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첫걸음 천천히 발전하는 것이라는 저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인도법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과정에 있고 이것도 어느 의미는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6.25 전쟁 전범 재판이 국제인도법 발전에 어떤 큰 계기,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이 유고슬라비아 재판을 하면서 엄청난 판례를 생성하고 그리고 엄청난 전문가를 생산해서 그 이후 무슨 시에라리온 재판소, 캄보디아 재판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생기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제 국제형사재판소라고 상설재판소가 생겼는데 각종 국제형사재판소가 참조할 수 있는 판례와 인원을 많이 생성했습니다. 너무 저는 중요하신 일을 정말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 국제법의 문제가, 국제법은 있는데 이거를 어겼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긴 거를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해주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판례가 생기고 기관이 생기니까 국제법 어기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굉장히 인류사에서 저는 큰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 반세기 동안 잠자고 있다가 하필 이 시점에서 이게 부활하게 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국제재판소라는 것은 명색이 멋있고 하지만 각 국의 개별적인 협조가 없으면은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지가 없는 거인이다. 영어로 giant without limbs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소를 세워서 구체적 피고인을 잡아오고 처벌하고 집행하는 계기가 많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고 사태와 같이 또는 루안다 사태와 같이 어떤 국제적 사회에서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침 그때 찾게 된 거죠. 또 하나 저는 탈냉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는 사건들이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거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다른 진영에서 반대를 할 수가 있고 한 건데, 탈냉전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휴머니테리안이즘으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제 특히 유고전범 재판소의 경우에는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 소련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소련이 유고전범 재판소 세우는데 비토를 행사하지 않았죠. 아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처음 가신 거니까 네네.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판례도 상태에서. 없고 뭔가 정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생하시면서 그 소중한 자료들을 모아서 판례를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와. 카라지치 재판 판결문을 가져온 겁니다. 그만큼다. 이 네 권이 한 판결문 하나인데요. 카라지치에 대해서만 네네. 빨갛게 돼 있는 것은 컨피덴셜 버전이라고 해서 증인의 보호라든가 국가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은 클로즈 세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재판에서 다룬 내용은 그대로 다 담은 거고요. 대중이 볼 수 있는 퍼블릭 버전은 그 부분을 지우고 발행한 그 저지 오건권 네. 프리자이딩 저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일 위에 지금 딱 이렇게 생각이 제일 위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와. 와,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판결문이 이렇게 4권씩 나올 수가 있지? 카라지치 사건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재판을 4년 반을 했습니다. 증인은 한 600명 정도 들었고요. 재판하는 과정에 모든 법정에서 말하는 거, 변론이라든가 증인 신문하는 거를 속기를 하거든요. 그 속기록이 트랜스크립트가 한 5만 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소장, 증거 신청서, 결정문, 소송 기록, 파일링, 케이스 파일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9만 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각종 증거, 뭐 갑이로증 우리가 하는 그런 증거가 한 19만 페이지. 19만 페이지. 네. 그거를 그럼 계속 일일이 다 검토하셨다는 아, 거죠? 그럼요. 이게 피고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한 그룹도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판사들이 많이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사실 인정하는 문장 하나하나마다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600페이지인데요. 판결문이. 그러네요. 그 각주가. 각주가 2만 1,000개를 어휴. 달려 있습니다. 2만 천. 지금 중간에 폈는데요. 각주 번호가 6,375. 야.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문이 우리 저희 흔히 드라마나 영화 보면 네. 자, 판결하겠습니다. 뭐 피고인 누구누구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 1시간 반이 걸리셨대요. 판결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요약한 서머리라고 해요. 요지를 읽었는데요. 그게 한 26페이지 A4로 그랬는데 제가 1시간 40분 동안 읽었습니다. 요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읽었으면 지금도 아마 판결을 읽고 계시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이 굉장히 그 잔혹한 범죄들이 많잖아요. 네. 읽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렇죠. 아주 끔찍한데 저희 판사들끼리 반성하는 식의 농담도 하고 한 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도 매일매일 듣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증언을 들으면서 이렇게 무덤덤하게 루틴하게 있을 수 있냐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판사님 우신 적 있으세요? 그 성폭행 피해자 증언을 듣는데 남자였어요. 무슬림들을 다 가둬놓고 이제 불러다가 때리고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이제 그 자기 당한 얘기를 증언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남자가 부인도 불려 나갔다 왔다.
근데 자기는 평생 그 이후 부인하고 살면서 부인한테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하고서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냥 저도 그때 그냥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스나이핑 앨리 이런 네네네. 그런 거 다 다루시고 했었는데 서로 주장이 이거는 세르비아군이 트램을 쐈다 하는데 또 세르비아 쪽에서는 이건 보스니아 사람들도 스나이퍼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건 조작한 거다. 자기들이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한 거다. 그래서 트램 방향에 총알이 어떻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건 진원지가 저쪽이니까 이건 세르비아다. 이런 식의 모든 것을 그 포렌식 에비던스를 해서 검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 마르칼레 그 시장에서 봐도 폭격. 처음에는 뭐 이제 보스니아 쪽에 소행으로 결론이 났는데 2003년도는 또 이제 세르비아로 또 결론이 나거든요. 또 바뀌었죠. 예, 그래서 좀 그것도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는지도. 예. 현장을 가보면 옆에 높은 건물들이 있고 무슨 쇼핑센터도 있고 해서 박격포라는 게 이렇게 곡선으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각도에서 여기로 들어가려면 딱 그 60m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그 멀리서 맞추기는 어려운 거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세르비아 쪽에서 한 것이 틀림없다고. 그러니까 beyond reasonable doubt 틀림없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꼭 고기만을 예상하고 쐈다기보다는 이건 민간인 지역 어디든지 가서 맞아도 좋다 하고서 그 아주 무차별적으로 아무데나 쏜 거니까요. 무작위로 그 과정에서 우연히 거기 떨어졌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건 고의로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나 맞아라고 돌을 막 던지면 난 너를 맞추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미필적 고의. 그거보다 더 확실한 고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 그때 했던 그 내용이 결국은 세르비아의 박격포였다라고 판결은 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재판부가 카라지치 재판부, 물라디치 재판부, 그다음에 거의 사령관 재판, 일관되게 그 세르비아 쪽 책임이 있다고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 카라지치 사건이 너무 커가지고 유죄를 인정한 항목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주요 쟁점은 4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죄목은 저희 재판소에서는 이제 그 서로 뮤니시패리티를 뺏기는 거였기 때문에 뮤니시패리티라고 판결문에는 표현했습니다만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인종 청소 부분, 서로 마을을 차지하고 그 상대방 그룹을 쫓아냈다. 그러는 과정에서 죄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인도 있고 고문도 있고 강간. 추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라예보, 어떤 사라예보를 포위하고 테러를 했다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스레브레니자, 특히 이제 보호 지역을 쳐들어가서 8,000명 이상의 그 남성들을 죽였다. 이것이 특히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엔이 좀 개입하고 하니까 협박하기 위해서 유엔군을 인질로 잡아서 막 매달아 놓고 뭐 이런 호스티지라고 그러는데 인질로 삼은 부분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11개의 죄목으로 기소가 됐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다 별지로 해놨는데 그게 한 1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180개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가 국내에서 재판을 했다면 사상 최대의 사건이 될 정도의 규모. 여러분들 아마 트라비자 창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창고에 1,000명 이상을 집어넣고 밤사이에 수류탄 터뜨리고 기관총으로 쏴서 다 죽였다고. 기적적으로 2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그냥 별지 하나입니다. 그런 게 180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이 판결문에 지금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카라지치는 이거 다 자기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특히 이제 모든 피고인들이 그때까지는 이게 유엔이 만든 최초의 국제재판소, 형사재판소인데 유엔 헌장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건 불법적인 재판소고 나토의 앞잡이이고 자기들은 보스니아 내에서 또는 크로아시아 내에서 독립하면 우리가 마이너리티를 처벌받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 내에서 독립해서 우리의 독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내전이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쭉 오래된 적개심 때문에 또는 민족 감정이 에스컬레이트돼서
범죄가 개별적으로 벌어진 것이지 이게 국가적으로 아주 주도해서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죠. 좀 재판부를 약간 불신임하는 뭐 그런 발언도 막 해요. 그런 적도 있고 그러면서도 카라지치의 경우에는 재판에는 절차에는 따라왔습니다. 이 피고인들이 이 재판 절차를 자기의 어떤 정치적 어젠다를 선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라오면서 어느 정도는 또 선전하고 그랬습니다. 이 특히 정치인 재판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데 스레브레니짜 지역을 유엔 보호구역으로 해서 무슬림들이 와서 안전하게 있게 했는데 그리고 거기를 비무장지대로 했는데 무슬림 군인들이 다 거기 들어와서 무기를 반입해서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세르비아 말들을 공격하고 아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르비아 사람들이 몇 번 경고를 하고 유엔도 항의하다 이건 못하겠다 해서 쳐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전쟁 과정은 안 따지고 일단 전쟁을 하는데 왜 민간인을 그렇게 죽였느냐 이런 것이 이제 전범 재판에 이제 참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증명을 하고 밝히시면서 이 자료를 사진으로도 또 남기셨다고. 제가 사진 첩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희 재판부가 이제 국내 재판이라면 현장에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려면 피고인도 데리고 가고 해야 되는데 카라지치는 재판 변호사 없이 자기가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 데리고 가서 정식 증거 조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써 있으면 이게 검찰 측에서는 4,308호 증거라는 건데 이게 뭐 어떤 집단 매장지를 발견한 위성 사진이라든가 그다음 현장의 사진이라든가 지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 안에는 보기 힘든 사진도 있나요? 뭐 이렇게 집단 매장지 시체 발굴한 사진 같은 게 끔찍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느끼셨을 때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시다가 참 이거는 참 참담하다, 충격적이다. 뭐 이렇게 혹시 생각했던 장면이 있으실까요? 뭐 그 옛날 그 나치 재판 때는 SS 부대가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증거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스모킹 건 증거가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위성 사진이었거든요. 어저께 찍은 사진은 멀쩡했는데 내일 모레 찍은 사진에는 막 땅이 막 이리저리 더럽혀져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보니까 집단 매장지를 있었다. 그래서 이제 ICTY를 만들 때 마드린 올브라이트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집단 매장 발굴한 그레이브를 막 밝혀내서 전 세계가 쇼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장지도 저희 가봤지만 제가 가장 충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 매장지가 발견하고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니까 몰래 밤 사이에 집단 매장지를 다시 파헤쳐서 다시 딴 데다가 이장을 한 겁니다. 그걸 리베리얼 오퍼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거기를 다 가봤죠. 가봤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진짜 인간이 할 일이 아니구나. 그냥 포크레인으로 막 파서 재매장이라고 하면 재매장이 아니라 갖다 버린 겁니다. 아주 황량한 허허벌판에 여기 버리고 저기 버리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팔뼈는 전라도 광주에서 나오고 다리뼈는 경상도 대구에서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덤프트럭에 다 실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그냥 뿌려버리는 그런. 그렇죠. 두 번, 세 번 피해자들을 또 죽이고 또 죽이는 느낌이 좀 사실은 있는데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또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보스나 뭐 좀 이렇게 어떤 국가의 수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 가서 누구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유 어디에 누가 산다던데 뭐 약간 이런 하면 사실은 분명히 심정으로는 저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죽이는 게 맞는데 증거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MC께서 판사를 하셨어요. 아주 더 잘하셨을 거예요. 법판사님. 저는 그랬으면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스레브레니짜의 경우에 이제 학살 이런 것은 뭐 집단 매장지가 나오고 피해자가 있고 현장에서 군인들이 죽인 건 분명하고 범죄가 있었다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최고 책임자인 카라지치도 책임이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최고 책임자의 책임도
직접 참가한 본범으로서의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재판소, 전범재판소에서 인정되는 상급자, 지휘자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급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안 막았거나 알고서도 처벌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범과 같이 처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라지치가 스레브레니차 제노사이드에 관해서 본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도청 기록입니다. 카라지치가 그 대통령실에서 일반 전화를 이용해서 한 모든 전화가 도청이 됐습니다. 보스니아 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8,000명을 일주일 기간 내에 죽이려면은 보통의 로지스틱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두고 있어야 되죠. 옮겨야 되죠. 살해 장소까지 이동해야죠. 묻어야죠. 이랬을 때 카라지치가 그쪽에 있는 스레브레니차 마을 책임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물건들을 내일 12시까지 창고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 물건이란 말을 구즈라고 그랬는데요. 은어를 써서 한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걸 종합해서 카라지치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움직이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부터 감추기 위해서 창고에 넣으라고 지시한 거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서 그 판사들이 제노사이드에 책임이 있다. 40년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걸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었습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 위성 사진들, 도청 기록들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해 가시면서 15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범재판에서 활약을 하신 건데 혹시 내가 정말 이곳에 오길 잘했다. 내가 참 정말 보람되다. 이렇게 좀 감동을 받은 날이 있으실까요? 감격적인 날은 아마 제 초기에 밀로세비치 재판을 처음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밀로세비치 재판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국제사회가 국가 원수를 국가 법정에 세운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혀온 건 몰락한 후에 후임 정권이 이 범죄인 인도를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 최초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재판 시작할 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됐죠. 저도 이렇게 소름이 돋을 정도의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이 밀로세비치는 재판을 끝내지 못했거든요. 심장마비로 이렇게 병원에 주어서 판결을 못했는데 원래 밀로세비치는 코소보 사건만 처음에 기소가 됐습니다. 밀로세비치가 잡혀온 다음에 그 당시에 검사였던 칼라 델 폰테가 보스니아 사건하고 크로아시아 사건까지 병합해서 재판해달라고 추가 기소를 한 거죠. 그 당시 이 세 사건을 병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저희가 심리를 했었는데 저희 1심 재판부는 서로 그건 많이 떨어져 있고 범죄 행위 하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코소보 사건만 따로 하건 이게 두 건은 나중에 보자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그 판결을 뒤집어서 사건이 워낙 커져서 그 결국 질질 끌다가 피고인이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1심 재판부가 제안했던 대로 코소보 사건만 했더라면 국가원수에 대한 첫 판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움이 좀 남으셨겠네요. 특히 이제 밀로세비치는 코소보는 당시에 자기가 유고슬라비아 연방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코소보에 관해서는 자기가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보스니아 전쟁, 크로아시아 전쟁 할 때는 그냥 세르비아 공화국의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는 소수민족으로 살아야 되는 세르비아 사람들이 만행을 당할까 봐 인도적으로 도움을 줬을 뿐이고 내가 범죄를 저지르라고 지시하거나 도와준 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데이튼 평화협정에 협조한 공로로 평화상을 받은 건 몰라도 기소되는 건 가당치 않다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포아이즈는 항상 레이더처럼 스트레스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처럼 항상 이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포아이즈가 한 곳만 쳐다보고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분이 그냥 똘망똘망한 학생들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던 새롭게 어디에 도전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갔더니 15년 걸려요.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시간 동안 후회하거나 내가 여기 괜히 왔나 왜 왔을까 뭐 이런 적도 있으세요? 제가 그 재판하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느꼈기 때문에
후회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있었으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얘기를 하시지만 솔직히 돌이켜보건대 제가 할 수 있는 경험은 뭐 원한다고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경험이 아니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판사였기 때문에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찾으신 권학원 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우리도 짧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 정도면은 한 거 아니에요? 자, 아니야. 왜냐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어졌을 뿐더러 이렇게 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오히려 생각이 많이 남죠. 사실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쉽게 약속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들고요. 일단은 그래도 오늘로서 저희가 이 유고슬라비아 이 전쟁에 대해서 마무리 방점을 피니시로 끊지는 않고요. 쉼표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무리를 조금 지어보려고 하는데 현재 2022 코소보 상황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까? 뉴스에 많이 나왔죠. 네, 개운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코소보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에 외신 뉴스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갑자기 코소보 세르비아가 또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보셨을 겁니다. 7월 말, 8월 초 요때 갑자기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코소보 요 지역 정부에 또 항의를 해갖고 시위도 벌이고 도로를 갖다가 화물차로 막고 이러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요즘 발생하고 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신분증과 자동차 번호판 때문입니다. 지금 이 프리슈티나 수도로 아는 이 독립정부가 있는데 이 안에는 여전히 이 독립정부 인정 못해 라는 이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세르비아 거주지요. 네, 여기서 몇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세르비아 신분증과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발급한 거를 갖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면서 선언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코소보 정부, 너희는 독립정부 아니야. 우리 세르비아에 아직도 자치 구역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우린 세르비아 번호판 달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이게 막 다니고 그러니까 세르비아 넘어다닐 때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세르비아에서도 세르비아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요. 세르비아 사람들은 당연히 세르비아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고 코소보에서도 마음에 안 들지만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야 니들 언제까지 세르비아 주민인 척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넘어올 때는 국경에서 심사받고 체류호 가서도 받고 여기 넘어오면은 자동차 번호판도 세르비아 거 달지 말고 우리 걸로 바꿔 달아야지. 최소한 스티커라도 하나 붙여갖고 우리 코소보 번호판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더 못 참겠다. 이걸 강제하겠다라고 통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인들이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그렇게는 못해라고 하고 시위를 하는 거죠. 골치 아프네. 그들의 말도 일리는 있고 코소보 정부에서는 이제 나라가 달라졌는데 니네들이 무법천지로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막 이제 세르비아도 간섭하고 하니까 사태가 에스컬레이트 되기 전에 깜짝 놀란 이유에서 야야 코소보 세르비아 좀 일로 와봐 해서 브뤼셀로 불러갖고 막 양국 대표들이 이 문제 좀 도대체 몇 년 된 문제니 빨리 좀 해결해봐 라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1999년 종전이 된 뒤에 몇 년마다 계속된 얘기입니다. 이게 몇 년마다 이런 식으로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너네가 코소보 독립정부의 룰을 따라 못 따르겠다라고 계속 지금 반발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긴장이 고조되고 세르비아가 나서니까 강제하지 않을게 좀 미루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시위가 잠시 잦아든 상황이었죠. 양쪽 얘기를 뭐 다 들어보자면은 얼핏 들으면 코소보가 세르비아계를 차별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르비아계 입장에서는. 딱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게 왜 코소보 정부에서 이렇게 하냐면은 코소보 사람들이 만약에 세르비아 들어갈 때는 당연히 국경 검문소에서 체류호 가서도 받고 차 갖고 들어가려면은 자동차 번호판 앞에 스티커도 붙이고 해야 당연한 되거든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코소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상호주의다. 세르비아 주민, 너네 세르비아 주민이라면은 올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코소보 입장에선 상호주의 시각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 세르비아계 주민들은 너네는 국가가 아닌데 우린 너네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상호주의가 적용되냐
라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만큼 떼어주면 안 돼, 세르비아에? 그러면 어차피 넘어올 일 없잖아. 그것 때문에 아, 지금까지 그거는- 이렇게 작가리. 네. 아니 이거 해결의 실마리가 있긴 있어요, 이 상황이. 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로 문제가 되는 거는 세르비아 내부 사정입니다. 세르비아가 밀로셰비치가 물러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민족주의 정서가 강합니다. 계속해서 강경파예요. 그렇죠. 현재 집권 세력들은 당연히 이 문제를 갖다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알렉산더 부치치도 이 점에서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주변에 EU 다른 국가들도 이거에서 한 목소리로 코소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EU에서 이 코소보 독립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5개국이나 됩니다. EU 안에서도. EU 안에서 네. 와.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키프로스입니다. 아니 루마니아, 뭐 슬로바키아, 뭐 키프로스는 그냥 그렇다고 쳐요. 왜 그 뜬금없이 스페인하고 그리스는 왜 그래? 아, 이게 복잡한 이거 좀 이상하다. 각국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혹시 그렇습니다. 스페인은 바스크 분리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죠. 주요 핵심 쟁점이 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은 다 내부에 분리 독립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있구나. 스페인은 바스크 독립주의자들도 문제지만은 최근엔 카탈루니아 독립 문제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소보를 인정하면은 이 카탈루니아와 바스크가 들고 일어날까봐 우린 절대 인정 못해. 모든 유럽의 분리 독립에 열풍이 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인정 못한다는 거고 그리스는 같은 정교의 국가입니다. 전통적으로 세르비아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같은 종교를 믿는 우방 절대 코소보 편 못 들어줘. 그런 게 있고 루마니아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루마니아에는 헝가리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헝가리 인구가 6% 정도 되는데 잘못하다간 헝가리계 독립의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헝가리가 굉장히 극우 정부잖아요. 헝가리 본국에서 들쑤실까봐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 슬로바키아에도 우리가 또 속 깊은 사연이 있더라고요. 슬로바키아에도 헝가리계 독립 문제가 걸려 있는데 여기는 다른 인연도 있습니다. 예전에 슬로바키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에 굉장히 독립 운동을 갖다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헝가리계에게. 근데 그 당시 슬로바키아 독립운동가들이 어디로 많이 피신했냐면은 세르비아로 많이 피신했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옛날 중국의 중국이나 장제스 이런 정부에 것처럼. 의탁했듯이 그런 식으로 세르비아가 옛날 우리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정적으로 동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르비아에. 그래서 또 코소보 편은 안 듭니다. 이거 해결도 안 돼요. 네, 진짜.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거 마침표는 안 찍겠습니다만 살짝 덮어서 좀 이따가 꺼내봐야지라고 이렇게 넣어놓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다를걸요라는 얘기를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분이 진짜 엄청난 거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와, 이걸 한다고? 그것도 제대로? 지금 공부에 엄청난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전 사실 진짜 너무 바쁘거든요. 이거 하느라고 바쁘던데? 아니요. 이 때문에 너무 바쁜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한숨이 확 나오면서 이 방대한 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러면서 제가 뭐 공부를 조금 했는데 그 책들이 저한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 어떻게 다시 직구를 해야 되나 했는데 최 박사님께서 구해주셔서 저한테 좀 넘겨줬어요. 자료를 또 넘겨주셨구나. 또 그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참.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박 원장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긴 기대가 해요. 됩니다. 원장님께서 한 50% 해주시고. 죽겠어요. 제가 이거에 대한 거를 대학원 때 수업을 좀 듣고 책 보고 지금 30년 동안 보지 않았던 건데 원장님, 근데 그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막.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네. 죽겠어요. 네. 너무 많습니다, 이건 진짜. 하지만 우리 네 명의 시선이 바라보는 이 죽겠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서준 씨 굉장히 즐거워 보여요. 정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뭐지? 도대체 뭘 주제로 다루려고 하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을 이끌어갈 주인공은 심소령님은 아니시고요. 다행입니다. 네. 역전다방을 바치는 든든한 한 축 이공계 라인에서 준비한 외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 박사님은 AS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우리 샤를 공께서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드신다고 하는데 예고 타임 드리겠습니다. 피에 다이아몬드가 불러온 참혹한 내전, 아프리카 내전 속에서 그 내전 속에서 특히 전쟁을 대항하는 슈퍼 솔저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슈퍼 솔저가 몰려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